한일 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은 이미 무산된 상황입니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이 세계무역기구죠.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24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일본 측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칫 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 한국과 일본, 이 갈등을 풀 실마리는 없는 걸까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강신업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입한 것은 60조 원이고요. 예.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일본에 수출한 30조 원이니까 우리가 한 30조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일본에서 수입했는 것은 전부 다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재료 또 기계 장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소재나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거나 반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전 세계에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일제징용자 피해자분들이 고소했는 건이 총 19건인데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1965년도 한일협정에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배상은 끝났다고 이제 일본은 보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 2018년 10월 달에 정신적인 배상은 하지 않았다. 그 개인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시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전범 기업들에게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국익을 우선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일단 뭐 강대강으로 막 국민들의 불매 운동도 벌이고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었어요.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일본은 히토류 수입이 금지하니까 중국에서 딱 손을 들면서 수입을 다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본인들도 이거를 거길의 계기로 삼겠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무역 전쟁을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GDP 규모로 보면 미국이 20조 달러, 중국이 13조 달러, 일본은 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1.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은 아직 일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뭐 애국 운동이나 불매 운동을 해서 일본과 굉장히 극렬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 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익을 우선해서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애초 제시했던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배상하는 이 방안이었는데 일본 측이 이를 꺼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본 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65년 그 협약에서 자기네들 책임은 다 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배상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 차원이든 더 이상 배상을 안 할 거니까 한국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1+1은 순수하게 한국 정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있고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정부를 좀 끌어들이게 하고 싶은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65년 협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꺼리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거 적폐 폐산 그 중에서 일부러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한 그 대가를 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최소한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후퇴를 하려는 그런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좀 무역 그 사드 보복 같은 걸 다뤘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그 중국의 자극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좀 피했거든요. 그런데 일본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경제 위주보다는 정치적, 특히 국내 정치적 입장으로 지금 진행하는 그 포인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실 일부에서는 이 1+1 또 알파, 그러니까 1+1에서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우리 정부는 그 피해자들이 그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1+1 방안, 이건 우리 피해자들이 그건 수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방안으로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1+1 플러스 알파 예. 이거는 피해자들이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1 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게 18일, 바로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란 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앞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도 그렇고요. 이는 계속 강경 대응하겠다는 그 뜻으로 읽어도 뭐 무방하겠다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처음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드 보복보다는 정부가 정부하고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었고, 지금 3번 발표하셨는데 갈수록 좀 이제 강의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강경 대응 외교적인 합법을 뭐 배제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계속 내세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계속 그 65년 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정부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배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좀 배제시키겠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의 무역 문제, 수입 규제 문제도 여기에 겪어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얼만큼 지금 우리가 나중에 내고를 할 때 그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얼만큼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그렇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이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말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치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얼마나 가서 어린 애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뭐 일단 과정을 좀 짚어보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상 협의를 요구를 했었지만 미쓰비시 측이 계속해서 그동안 거부를 해온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제 한일 협정 때 일단은 우리가 5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유상으로 3억을 받고 무상으로 이제 무상 3억, 유상 2억 이렇게 해서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보유하고 또 외환 보유고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한 금액을 이제 한일 협정으로 해서 우리가 줬었는데, 당시에 또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우리나라 일제징용자 피해자가 한 14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에 7만 명 정도를 정부가 한 6,200억 정도를 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익을 더 우선히 하고 또 일단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 책임 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봐라 2005년도와 한일 협정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했고 한국 정부도 일단 2005년도에 배상에 책임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좀 책임을 좀 절하는 그 요청 사항이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경배 집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에 있는 본인의 이제 자산, 그 상표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이 400개 정도 됩니다. 예. 400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지금 14만 명인데 징용 피해자들이 계속 지금 소송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과거의 문제는 좀 별도로 좀 관리해서 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계속 치닫게 되면 우리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저는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미쓰비 중공업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좀 배상을 좀 해주라는 차원에서 자기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님께도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송에 참여한 이 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사실 이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소송을 지금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2018년 11월 그 양금덕 할머니 등 그 5명이 말이죠. 그 근로 정신대 이거로 이제 강제징용이죠. 예.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그 우의자료입니다. 이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죠. 네. 그리고서 우리 쪽에서 1월, 2월 또 6월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미쓰비시 측에 임의 지급을 요청을 했죠. 협조를 예. 요청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지금 미쓰비시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늦출 수 없는 것이 이 5명 중에 한 분인데요. 김중곤 할아버지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5명 말고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게 있고요. 예. 그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 중에서도 심선의 할머니라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법에 지금 많은 사건들이 또 계류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8건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압류된 재산을 매각 절차를 거치겠다. 경매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환가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피해자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절차는 이제 뭐 진행이 될 겁니다. 법원에 바로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에서는 또 만약에 미쓰비시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한국 정부에 뭐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미쓰비시 자산을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 같고 전범 기업으로 분류되는 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이 지금 줄을 이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여래저래 좀 부담이 아닐까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그 5명인데요. 그 이후에도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고요. 예. 지금 뭐 광주지방법원이라든지 등등의 지금 지법에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4만 명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많은 수가 지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 사실은 또 뭐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이 됐는데 예. 대한민국이 그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깔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본 정부하고 서로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생기면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을 한 바가 있죠. 잠시 들어보시죠. 万が一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 양 교수님, 뭐 짧은 영상이었고 말 그대로 뭐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한다는 뜻일지 이번 추가 수출 규제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제안했을 때는 아베 내각에 있는 몇 장관들이 그 강제 징용 배상 문제하고 그 수출 규제를 연관시켰는데 예. 아베 총리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통상 분쟁 쪽으로 가면은 통상 외 문제에 있는 경제 문제하고
경제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안보 문제다. 예. 북한의 그 전략 물자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방향을 바꾸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계속 나오지만은 그 일본이 제기하는 진짜 우리나라 그 물자 그 민감한 물자들의 그 수출 관리 예. 그 체제가 약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구체적인 이유 반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WTO든지 뭐 그 국제 협약이든지 거기에 그 자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수입 금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 협약에 합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결은 계속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막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속뜻은 이 배상 문제하고 그 수출 규제 문제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WTO나 국제 협정에서 나오는 그 타당성이 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힌트는 많이 주지만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극도로 경색된 지금의 한일 관계, 이 긴박한 흐름 속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와 이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김 교수님, 일단 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스틸웰 차관보가 즉답을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관보가 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 미국 본국의 그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개입하겠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겪었는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북한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3자가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한국과 일본에 좀 중재를 해서 북핵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둘 다 중요하니까 좀 잘 합의하라는 그 중재안을 내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해결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개입을 하겠지만 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당사 간에 좀 잘 해결하는 입장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반도체 재료가 한국의 재료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65%를 점유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65%를 세계에 점유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 부품이 안 와서 전 세계에 공급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IT 업계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과거에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필리핀을 병합하고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다고 이렇게 국익에 맞게 그 당시 상황에 맞아서는 양국이 서로 비밀 협약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도 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중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양 당사자가 좀 잘 해결해라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일 관계 사이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양 교수님, 뭐 중재 역할을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같이?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끼어들 그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요청을 받아가서 여기서 이제 개입을 했다면 한국 편을 들지 않느냐 그런 착각까지도 좀 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그 배상 문제가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없고 예, 맞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기는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미츠비시의 그 자산을 이제 압수해 가지고선 이제 그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상을 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법적인 입장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 그 투자를 강제로 압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우리나라 직접 투자나
그런데 상당히 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로 미국의 그 적극적인 그 중재를 바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법적 입장, 우리의 역사적인 입장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나가면서 그 논리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되면은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미국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강하게 나간다 뭐 그거는 뭐 정부의 결정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그 법적인 논리, 역사적인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정권도 그렇고 과거의 정권도 그런데 우리가 침략을 받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에 있는 우리가 그 피해자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너무 설명해주면 또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좀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한 20-30년을 지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입장을 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참여도 참여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그 배경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 23일이면 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이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과연 타당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질 것 같은데요. 황교안 교수님, 이 한일 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 아무래도 예상이 되겠죠. 그렇죠. 23에서 24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당사국, 우리와 일본, 그리고 164개국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런 회원국들도 다 발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정당성 여부가 이제 논쟁이 붙을 텐데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안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우리가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GATT 1994년에 있었던 설정된 여기 제 11조에 보면 말이죠.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수출 수입 때 물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 일본의 수출 이 제한이 정치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딱히 구속력 있는 이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식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좀 전망을 그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WTO 전망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소를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WTO 규정에 위반했다는 거고 일본은 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 제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건데 WTO에 또 우리가 만약에 성소했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강제로 이것은 또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현재의 한국 경제라든지 미래의 경제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지 말고 이 과거의 문제는 좀 남겨두고 현재의 경제는 우리나라는 일본은 3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의 3분의 1, 33%를 차지하고 미국이 10%, 일본은 7%인데요. 3대 교역국이고 또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400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거 과거 문제를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걸 오히려 거기를 하자. 일본과 지금 GDP가 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1965년도에는 30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되면서 이것을 오히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길의 계기로 만들고 국력을 더 키우자 이런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이건 좀 타협을 좀 하고 과거의 문제로 계속 현재의 다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4일과 관련해서 양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그 미츠비시에 대한 배상 문제가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다는 또 그 이야기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건 좀 기다려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본 그 정부 대표들이 좀 이중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의 언론에는 수입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수출을 좀 제한시키겠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서양 언론한테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는 우리가 서류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면서 서류는 더 요구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순조롭게 그냥 정당하게 그 서류를 처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갈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적인 압력이 크면은 그러면은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서류는 더 요구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물량이 끊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지만은 만약 그 아시아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수출 물량을 줄인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